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9월 미국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거의 2배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시간당 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성장에 따라 연방준비제도는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자율을 올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주식시장은 나쁘게 반응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프리덤 코커스 초대 의장을 지낸 짐 조던 법사위원장을 하원 의장으로 공식 지지했습니다. 조던이 나의 완전하고 완벽한 공식 지지를 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하고 3개월 뒤에 미국의 예민한 핵 잠수함 정보를 호주의 억만장자에게 알려줬다고 ABC 방송이 보도해 파문입니다. 정보를 공유받은 호주인은 2019년도 오하이오주의 자신의 공장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초대해서 방문도 하게 한 앤서니 플래스로 그는 호주의 총리도 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 장벽 쌓기를 허용한 뒤 상상 이상의 반발에 해명하지만 별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텍사스주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좋아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멕시코에서 더 이상 뉴욕시에 서류 미비자들이 설 공간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은 70%가 코비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공화당은 28%만이 접종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감옥에 갇혀있는 이란의 여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함나디가 수상하게 됐습니다. 남편, 자녀, 자신의 자유를 다 내려놓고 이 상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9월 달에 일자리 보고서에 대해서 지금부터 in any moment에 연설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이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내가 경제를 잘해서 그런다 하고 이제 한마디 하려고 지금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또 이 부분은 국민들로 볼 때는 뭐 소비자들로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로서는 굉장히 골치 아프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또 한 번 이자율 인상을 올해가 가기 전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더욱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는데 네, 주식시장 많이 내려가다가 지금은 또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이게 뭔 일인지는 또 제가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는 동안에 조금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오늘 경제 뉴스 앞에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뒤로 돌려야지 되겠네요. 주식시장이 제가 방송 준비할 때에 준비했던 것과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헤드라인과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다우지수가 지금 뭐 나스닥 지수도 166포인트나 올라가고 S&P 500 44포인트, 다우지수는 몇백 포인트로 기억이 되는데요. 좀 전에 제가 본 것을 보니까 그럼 이게 뭔가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할 만한 게 311.13포인트 현재 오름세입니다. 경제뉴스 뒤로 돌리겠어요. 이래서 생방송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다면 1초 생각하겠습니다. 뭘 먼저 하는가? 1초 지났죠? 트럼프 전 대통령 뉴스로 가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성시대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몇 가지 이슈가 여러분들께 요즘 다 전해드리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꼭 전해드려야지 될 게 1, 2, 3, 4 정도는 있습니다. 2개는 조금 강하게, 뒤에 2개는 조금 라이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전투적인 하원 공화당의 법사위원장을 오하이오의 4지구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본인이 다음 주 수요일에 투표를 하는 하원 의장으로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누가 이제 누구를 공식 지지한다 할 때는 나는 누구를 인도스먼트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의 완전하고 전체적인 공식 지지를 그가 받았다. has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완전히 킹이
누구에게 뭐를 자귀를 내려주듯이 이렇게 내가 나의 반지에 키스를 할 허락을 짐 조르단에게 줬다 하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황송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짐 조르단 의원이 구선 의원이기 때문에 하원이라도 2구 18, 59세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정 활동을 펼쳤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등장한 이후에는 어떠한 의정 활동이라기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방어하는 데 최선을 다해온 프리덤 코커스의 창립자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프리덤 코커스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범죄, 국경, 군인, 또 수정헌법 2조에 강하다. 그리고 50세네요. 구선의원인데 59세가 아니라 굉장히 일찍부터 의정 활동을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탄핵 재판을 이끌고 있는 법사위원장입니다. 2015년도에 프리덤 코커스를 만들고 당시에 이제 공동 의장을 했었는데 초대입니다. 프리덤 코커스는요. 물러난 이 프리덤 코커스와 티파리 등살에 못 견디고 물러났던 존 베이너 전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입법 테러리스트라고 부른 그룹입니다. 보통 이제 숫자가 한 50명, 40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화당의 정강이나 공화당이 지금 이렇게 가자 하는 공화당 지도부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프리덤 코커스는 프리덤 코커스의 그 자신들 그룹의 그것만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부터 다 갈아엎어버리자. 워싱턴을 다 쓸어버리고 갈아엎어버리자. 그게 이제 2015년도였잖아요. 그때의 생각을 해보세요. 다 갈아엎어버리자 했으니까 갈아엎어버리고 새 것을 찾아야지 되는 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 사람이잖아요. 그때부터 같이 손을 잡게 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딱 그 프리덤 코커스의 짐 조르단을 차기 하원 의장으로 공식 지지한다 하니까 이번에 그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을 내쫓은 맨 앞에 섰잖아요. 맷 게츠는 프리덤 코커스는 아니거든요. 나의 멘토인 짐 조르단 나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중도가 굉장히 반발을 할 겁니다. 폴 라이언도 사실은 프리덤 코커스와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나서 하원 의장을 하다가 안 되겠네 하고 물러났고, 이번에 케빈 맥카티도 마찬가지로 프리덤 코커스와 약속을 하고 한 사람만 나를 끌어내린다고 해도 끌어내리는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서약을 하고 나서 그 서약대로 지금 끌려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의 반발이 심할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하원 의장을 뽑는 투표를 하기 전에 의사당을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이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의사당에 발을 들여놓는 겁니다. 218표 과반수만 있으면 되는 거고, 스티브 스칼리아라는 이제 하원의 서열 공화당 2위도 역시 하원 의장이 되겠다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를 버리고 짐 조르단을 지지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는 예상했었던 그대로죠. 왜냐하면 본인을 방어하는데 의정활동에 거의 모든 것을 쓴 사람이니까. 스티브 스칼리아는 본인이 물론 굉장히 보수입니다. 이 사람도. 그리고 공화당의 화합자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짐 조르단과 다르다. 분열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밖에 정치 신인이 있지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며칠 남지 않아서 8명이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도 주도할 수 있는 게 지금 공화당입니다. 프리덤 코커스를 잠깐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코커스라는 것이 어떤 그 정치 그룹이나 조직을 얘기를 하잖아요. 비공식적인 모임입니다. 서로 의견이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데 프리덤 코커스에 들어가는 자격은 아주 좀 까다롭다고 하더군요. 굉장히 극우여야지만 되고, 심지어 극우 중에 극우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확 쫓아버리는 게 프리덤 코커스입니다. 자살 조끼를 입은 레밍이다. 한꺼번에 막 몰려다니다가 숨지는,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고, 미국의 탈레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한 50명 조금 안 되고, 당연히 캘리포니아주에는 프리덤 코커스에 가입한 의원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콜로라도주의 로렌 보버트 같은 막 총 들고 다니고 막 쌍욕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의원들이 속해 있고요.
2015년도 공화당 지도부를 아주 우측으로 밀어붙이고 다 갈아엎어버리자 하고 만들어서 그때의 론 디센티스도 프리덤 코커스 소속이었습니다. 2015년이니까 역사가 긴 건 아니에요. 짐 조르단, 론 디센티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했던 마크 메도우스도 당시에 하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같이 그런 거고, 공화당 지도부도 안 따르고 이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고요. 재정적으로 작은 그 정부 어퍼머티브 케어 액트를 없애려고 10번 이상 시도를 했고, 연방 정부 문 닫아도 좋다 하는 게 프리덤 코커스입니다. 킹메이커이기도 하죠. 케빈 메카티 15번이나 투표를 해서 하원 의장으로 만들어줬고, 존 베이너를 물러나게 했고, 폴 라이언도 뭐 만들어줬다가 물러나게 했고, 그래서 존 베이너가 하원 의장에서 이 사람들 때문에 못하게 했어 하고 물러날 때 뭐라고 했냐면, 물러날 때는 점잖게 넣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몇 년 뒤에 베니티 페어라는 잡지가 무슨 좀 정치 중심은 아니지만 정치에 굉장히 강합니다. 베니티 페어와 인터뷰를 하면서 프리덤 코커스는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 반대하는 것만 말할 수 있다. 무정부주의자다. 이렇게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본인의 당인 그 공화당에서 나온 프리덤 코커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한 혼돈을 원하고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 해서 이제 트럼프를 세우자 해서 트럼프를 세웠고, 트럼프를 끝까지 방어하고, 그때부터는 트럼프 등장부터는 입법보다는 트럼프 방어에 신경을 쓴 거고, 이제 그런 정도가 프리덤 코커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화당이 지금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의석 차이가 민주당과 많이 나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프리덤 코커스 같은 곳이 굉장히 힘을 받는 거죠.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약한 다수당일 때 그 같은 그 초대 멤버면서 초대 의장이었던 짐 조르단은 연방 정부 폐쇄하자고 할 겁니다. 11월 17일에 분명히 모든 것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협상하는 건데, 협상이 무슨 필요 있냐. 우리가 원하는 것만 다 내놔라. 이렇게 갈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가장 중요한 뉴스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관된 두 번째 중요한 뉴스는 어젯밤에 ABC 방송이 보도를 하고, ABC와 뉴욕타임즈가 같이 교류를 한 것 같아요. 뉴욕타임즈가 ABC와 함께 다른 매체보다는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지금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밀 서류를 가지고 나가고 돌려달라고 관계기관이 요청하는데 그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백악관에서 나간 뒤 3개월 뒤인 4월 달에 마랄라고에서, 그 마랄라고의 멤버면서 전에 호주 총리였고 사업가고 억만장자고 미국의 공장도 가지고 있는 마랄라고 멤버입니다. 그 사람에게, 앤서니 그 프렛이라는 사람에게, 호주와 미국이 이제 이런 연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호주와 뭐 잠수함 기술 이런 여러 가지 있었죠. 미국의 핵 잠수함에 무슨 뭐 핵탄두를 몇 개를 실을 수 있는지, 그리고 러시아에게 들키지 않고, 말하자면 러시아가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서 얼만큼 가깝게 러시아 함대까지 지금 미국 함대가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당시에 말하려고 멤버면서 사업가인 그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또 누가 알게 됐는가? 이 사람이 몇 분 뒤에 사람들에게 그 말하려고에 가서, 말하려고에서 했었던 일이니까요. 자신의 회사 직원, 오하이오에 회사가 있습니다. 오하이오의 회사 직원 11명, 저널리스트 10명, 또 외국과 호주 관계자 3명의 호주의 전 총리에게 전부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트럼프의 그 말하려고 직원들이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 호주의 전 총리면서 사업가가 특별검사에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같은 스토리를 들은 사람들이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게 얘기를 해서, 이미 특별검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연방 수사국 요원과 검사들이 적어도 올해 2번이나 이 호주의 억만장자를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앤서니 플랫을 지금 인터뷰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아무 잘못 없다.
법에 따라서 적절히 행동했다. 그리고 이제 전에 호주 대사는 이게 이제 외교적인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뭐 그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그게 예민한 핵 기밀이었다는 거. 지금 잭 스미스가 40개의 기밀 서류 기밀 서류와 관련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17개의 선거 이런 것으로도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됐고 워싱턴 DC의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서 4개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에서 13개 그 밖에는 허쉬머니에 대해서 34개 이것도 이제 선거법과 연관되는 아무튼 그런 걸 이 스토미 데니엘스를 기소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딱 한 번 잠잤다잖아요. 스토미 데니엘스와 앉았다고 얘기하시는 공화당 분들이 많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백을 했습니다. 한 번밖에 안 잤다고 잠을. 아무튼 그랬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억만장자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기밀 서류를 가지고 나갔을까? 사업하던 사람이 정치 경험 없이 대통령을 할 때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될까? 그 취임식 하기 전부터 우려했었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 프레스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트럼프와 관계를 쌓았습니다. 2017년도에 마랄라고의 그 멤버십을 샀고요. 멤버십을 사고 난 뒤에 국빈 만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프렛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하이오에 있는 자신의 공장 가운데 한 군데를 초대를 해서 지금 같이 그 공장에서 찍은 사진도 있거든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대통령은 이 사업가에게 억만장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가? 이런 등등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뭐가 많아서 그냥 짧게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사에게 연방선거 전복 사건 혐의 기각 요청, 의사당 폭동 사건 선거를 뒤집으려고 했다는 것을 기각해달라. 이건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의 면책 특권이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2020년 선거 결과에 의문을 표하는 것 대통령의 직무이기도 하다. 연방선거가 정말 깨끗하다 하는 것을 보장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기각해달라고 했습니다.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를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맞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모든 미국 사람과 마찬가지로 선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할 권리가 있다. 심지어 선거 동안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거짓으로라도 주장할 권리도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겼다고 주장할 권리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계를 넘었다는 겁니다. 그 같은 주장을 할 한계를 넘어서 이 한계를 넘은 레드라인은 무엇인가? 합법적인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시도. 이게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장은 재임하기 위해서 다시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그 같은 불법적인 시도를 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요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너무 많아서요. 마이클 코엔 전에 10년 동안 본인의 변호사를 하면서 온갖 더러운 추잡한 일을 다 고쳐준 픽서 마이클 코엔에 대해서 4월 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송을 했습니다. 5억 달러 손해배상 일종의 소송을 했는데 뭐냐면 그런데 이게 법정 진술 데포지션이 다음 주에 하기로 돼 있거든요. 데포지션 하기 며칠 전에 이걸 아예 그냥 자발적으로 취하해 버렸습니다. 마이클 코엔이 취하해달라 하지도 않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소송을 했을 때는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에게 돈 주고 잠잤다는 것 입막음하려는 이 모든 것을 픽서 마이클 코엔이 다 그 입막음을 했으니까 거기에 관해서 돈이 주고 받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마이클 코엔이 증언을 하기로 돼 있거든요.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증언을 막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4월 달에 그러한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취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관계를 맺은 사람과 좋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장관들 처음에는 무슨
그 에너지 회사의 CEO였던 뭐 렉스 틸러슨 같은 사람이 에너지 회사 CEO인데 왜 국무장관에 임명을 합니까?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 법무장관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다 국방장관 등등등등 좋게 끝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이 마이클 코엔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가 지금 자신의 법적 소송과 캠페인 이 두 가지를 하기에는 너무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법적인 그 소송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반이나 되느냐. 트럼프가 그만큼 일을 잘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미국인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 수준이 이 정도로 후지구나. 일반인이라면 사업에서 뭐 좀 돈을 땡겨 먹었어도 한도가 너무 지나치면 지나치다 하고 말 수도 있지만 이건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했었던 사람이고 대통령을 또 하겠다는 사람이고 최고 지도자, 최고 공직자 대통령을 뽑는데 도덕 같은 것은 엿과 바꿔먹으려도 없는 사람들이 미국에 이렇게 많구나. 하긴 엿이 없어진 지도 오래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을 합니다. 슬픈 실망. 그래서 아마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또 이 하원 의장을 역사상 처음으로 자당의 하원 의장을 자당 의원 8명이 쫓아낸 이런 것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동경이라는 단어도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말씀드리네요. 동경이 참 많이 없어지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가능하면 금요일이고 후반부로 가기 전에 한 사람의 인생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린 정말 너무 편하게 산다. 아무리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경제 뉴스부터 전해드려야지 되겠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연설을 시작을 해서 오늘 발표된 그 일자리 보고서 그리고 본인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Not diesel fuel. We're encouraging the companies building those buses to allow their employees to unionize if the employees choose. 네, 지금 이제 여러 군데서 뭐 카이저를 포함을 해서 자동차 회사에서도 그렇고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직원들이 원하면은 그 노조가 뭐 보장돼야지 되는 민주당 대통령으로서 하는 말이고요. 그 전에는 바이노믹스라는 본인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미국의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이 본인의 행정부에서 굉장히 그 활발해졌다는 것, 팬데믹 이전의 공급망과 지금의 공급망,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그 확립이 됐고, 공급망 같은 것도 미국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기간적인 시설 같은 것을 굉장히 본인이 많이 마련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같이 좋은 일자리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 signed a strong bipartisan law where I shook hands with the former speaker, and we passed in the House and the Senate as well to cut spending by $1 trillion over the next 10 years. 네, 지금 이제 그 11월 17일이 끝나면은 다시 이제 예산안 같은 거, 지출안 같은 것을 협상을 해야지 되는데 이미 포머 하원 의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경제를 본인의 임기는 이미 그때 되면 끝납니다. 예를 들어 재선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미국이 이제 장기적인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줄일 부분 줄이고 또 투자할 부분 투자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or small businesses, which are growing under our administration. 계속 홍보하는 거니까 이쯤 듣죠. 스몰 비즈니스도 본인의 행정부에서 굉장히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제이라는 분께서 청취자께서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몇 명의 강경파의 공화당이 휘둘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얘기는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나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미국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거의 2배가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상은 17만 개였는데 실제는 33만 6천 개.
가장 크게 기대했었던 것도 완전히 눌러버린 거거든요. 33개월 연속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제가 쭉쭉쭉쭉 말씀을 드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자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한 번 더 다음번 미팅에서 그런 얘기고요. 8월 달에 추정치도 수정됐습니다. 원래 18만 7천 개라고 했는데 22만 7천 개. 실업률은 예상하기는 3.7%였는데 3.8%. 많이 늘어난 곳은요. 레저 호텔 업계에서 9만 6천 개. 평균 매달 늘어나는 것보다 높았습니다. 정부가 7만 3천 개, 식품 서비스와 술집 6만 1천 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술집, 식품 서비스, 뭐 식당 뭐 이런 곳이요. 그 밖에 이제 병원, 뭐 요양, 뭐 이런 그 주요 부분도 조금 높아졌는데 의료 부분은 전반적으로는 조금 내려간 것 같아요. 임금 성장이 중요한데 보통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는 0.2%가 올랐고 시간당 임금은 12개월 전보다는 4.2%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4.2%가 2021년 6월 이후에 1년 수치로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달에는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한번 그대로 뒀는데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30년 모기지 이자율 거의 8%까지 갑니다. 8%딱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어떠한 주식시장에 어려움이 올지는 모른다는 이런 예상들, 각오들은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고용시장의 탄성은 대단하고 제가 저 부분을 준비를 못했는데 왜 주식시장이 좋은가는 그 다음 섹션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경기 침체를 우려했었던 미국인이 계신다면은 고용시장 괜찮네 하고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또 올릴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는 것은 올해가 가기 전에 그건 이제 조금 나쁜 뉴스일 수도 있고요. 피치의 신용평가기구의 수석 경제학자 브라이언 콜튼 씨가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일자리가 이렇게 많으면 임금도 올라가야지 되는 임금 상승 압박도 있을 것이다. 그럼 인플레이션 또 힘들어지고 이자율은 이래저래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 프린시플 에셋 그 매니지먼트 사이의 글로벌 전략가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 전문가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마 샤시 이자율 올라간다. 마찬가지 얘기했고요. 그랬고 소비자 물가를 좀 볼까요? 9월 달에 예상보다 크게 올랐고 렌트비하고 에너지 비용이 많이 올랐잖아요. 12개월 동안 8월 달에는 3.7% 올랐고 7월 달에는 3.2%. 지난해 피크보다는 낮지만 지금도 연방준비제도가 생각하고 있는 2%보다는 높습니다. 주식 선물 시장은 뭐 굉장히 내려갔었는데 많이 아니죠. 그래도 어제보다 저만큼 올라갔으니까는요. 벤치마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843까지 아주 급등을 했는데 이거 올해 초에 세운 16년 최고치를 다시 올해 초가 아니라 이번 주 초에 있었다가 또 내려갔다가 말에 다시 한번 그대로 세웠네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주택, 모기지 이자율, 모기지 융자 그리고 자동차 융자는 크레딧 카드도 전부 10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에게는 조금 더 강한 고통이 될 수 있다.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좌안구 선생님이 안녕. 근데 몇 명의 강경파에 공화당이 휘둘리는 이유는요? 라고 했는데 오늘의 미국에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길다 보니까 그 부분은 또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왜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공화당 의원이 221명, 민주당 의원이 212명인데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218표를 받아야지 되는데 218표를 받은 게 아니라 8표가 모자랐어요. 210표를 받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에 다 반대를 했습니다. 케빈 맥카티라는 이 그 하원 의장과 일하기가 힘들 것 같다 해서 다 반대를 해서 민주당은 민주당이니까 그게 기본이라고 하고 공화당의 8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맥게츠와 나머지 7명인데 8명 가운데 5명이 프리덤 코커스입니다. 프리덤 코커스인데 왜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른 겁니다. 민주당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결을 잘해요. 결정적인 때. 그 단결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지도부가 굉장히 강하다는 뜻도 되고 아니면 개개인의 정치인들이 내가 자아가 이고가 굉장히 강해도 이건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당론이 이렇다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8명 가운데서 5명이 프리덤 코커스라고 했잖아요. 프리덤 코커스는 당론을 따르지 않습니다. 프리덤 코커스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케빈 맥카티가 하원 의장이 될 때 프리덤 코커스에게 빚을 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제도가 아니었는데 딱 한 사람만 저 하원 의장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쫓아내야 되겠어. 투표해야지 되겠어. 라고 제의를 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걸 반대해 보려고 투표를 했는데 그 반대의 노력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맥 게이츠가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맥 게이츠는 민주당과 협상을 했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고 이번에 연방정부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 쫓겨난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 그게 아니라 저 인간 순전히 개인적인 거야. 본인이 뭐 어린아이 성매매 있지, 뭐 선거자금 잘못 쓴 거 있지, 또 뭐 아주 도덕적인 아주 치사하고 정말 더러운 이런 것에 대해서 연방정부에서는 뭐 부분적으로는 기각을 했습니다. 기소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런데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을 하원 의장이 봐줄 수도 있는데 안 봐주고 조사하라고 했다고 해서 나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진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맥 게츠라는 한 사람만 저 사람 내쫓아 해도 그것을 투표할 수 있도록 케빈 맥카티 자체가 그것에 서약을 했어요. 프리덤 코커스들과 강성 극우 공화당 의원들과. 그랬기 때문에 218표를 못 받은 겁니다. 공화당에서 8표가 나갔기 때문에 딱 그 8표 때문에 7표 그래도 안 되죠. 210표만 받았으니까 어쨌든 218표가 쫓아내지 말아야지 된다 하는데 쫓아내지 말아야지 된다는 표는 210표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처음에 하원 의장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안달하고 정말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 주더니 결국은 그 힘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망신스럽게 9개월 만에 234년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투표로 인해서 자당의 투표로 인해서 하원에서 쫓겨난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연방 하원 의원을 하고 쫓겨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짐 졸단이 의장이 돼도 하원 의장이 돼도 어쩌면 한 명만 쫓아내자고 해도 쫓겨낼 수 있는 이 시스템은 바꾸자고 할지도 모를걸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짐 조단이 될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 공화당이 이제 딱 정신을 차리고 프리덤 코커스는 너무 극우고 전체적인 공화당 정강도 따르지 않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라는 곳에서 처음에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공화당은 계속 혁명적이다. 그나마 민주당은 진보와 중도가 있을 때 결정적인 때는 진보가 양보도 하고 해서 합친다. 공화당은 그게 없다. 당도 불사하고 코커스가 우리가 우선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구 선생님? 케빈 맥카티 스스로 목에 올가맨 그 줄에 의해서 꽉 조여져서 쫓겨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려야지 되겠는데요. 한 여성의 스토리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들은 감히 가보지 못할 그런데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지 되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가족들을 걱정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기도 하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깜빡 잊고 노벨 문학상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분은 뭐 주로 이제 노르웨이어로 많이 쓰시는데 뭐 사무엘 베게트의 비교가 되기도 하고요. 영어로도 뭐 소설 많이 번역이 된 노르웨이 작가 요한 호세. 뭐 스타일 자체는 혁신적이라고 하고 주제 자체는 실존적이다. 반대와 반대가 겹쳤네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어권에서도 뭐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예술가가 신에 대해서 뭐 알아가는 생각하는 그런 과정 뭐 시리즈로 돼 있는 그런 책이 유명하신 분이 어제 노벨 그 문학상을 받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분은 여성은 노벨 평화상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란의 여권 운동가인데 나르게이 모함나디 51살이십니다. 감옥 안에서도 이란을 변화시키려는 운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분의 가족의 그 스토리를 보니까 6월 2일에 그 뉴욕타임즈에 전에 오랫동안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기자로 일했고 전쟁이 터지면은 딱 그 전쟁 기자들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이란계 저널리스트가 이 여성에 대해서 그 프로필 쓴 것을 봤는데 그걸 오늘 많이 인용을 해드리겠고요. 올해의 노벨 평화상은 특히 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후보에 올랐는데 된 겁니다. 뭐 그러니까 259명 개인 92개의 단체 가운데서 이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우선 어떤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감옥에서도 이런 것을 보여드리자면은 이란의 여성 압박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뭐 스카프를 쓰고 다니니 안 쓰고 다니니 해서 일요일에도 뭐 지하철에서 어떤 뭐 여성 경찰에게 소녀 16살 소녀죠. 뭐 스카프를 안 쓰고 있다가 서로 언쟁하다가 마치고 지금 다치고 혼수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그 비디오 테이프를 이란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건강 탓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목격자들은 아니라고 하고 그런 이란 경찰과의 충돌에서 있었다고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이란 여성들은 정말 그 인권을 굉장히 유린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노벨 그 평화상을 받은 나르게이 모함나니 이분이 이제 그런 운동을 하다가 뭐 지금도 10년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인데 지난 30년 동안 이란 정부가 글쓰기, 활동 계속 처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본인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건강도 그렇죠. 우선 그리고 이런 그 운동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엔지니어였습니다. 남편도 있어요. 쌍둥이도 있어요. 아이들을 지금 16살이 됐는데 안아본 거는 8년 전이라고 하거든요. 16살 알리와 키아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것도 1년 전이라고 하고 남편 그 타히 라흐마니 이분 이제 63세인데 작가고 아주 유명한 활동가예요. 이분도 이란에서 14년 동안 투옥됐다가 이란 법도 그런 게 있던데요.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와 아빠가 전부 감옥에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아빠도 물론 전에 투옥됐었지만 뭐 결혼하고 나서 결혼 1주년도 감옥에 있었고 했다고 해요. 지금은 이 아빠가 아이들 쌍둥이를 데리고 프랑스에서 망명해서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 여성이 본인이 그 견디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고통, 상실이 있잖아요. 남편과 아이들 등등. 그런데도 계속 이란의 변화를 추진하려는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4월 달에 이란의 감옥이 또 악명 높잖아요. 그런데도 저널리스트들은 그 악명 높음을 더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내부 사람과 연결을 해서 또 인터뷰하고 나면 또 이 여성은 벌받고 하는데도 승인되지 않은 인터뷰를 뉴욕타임스가 했었어요. 그 당시에. 날마다 창가에 앉아서 어떤 바깥을 바라보면서 자유로운 이란을 꿈꾼다. 그들이 나를 처벌하면 처벌할수록 더 많은 것을 빼앗으면 빼앗을수록 나는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을 얻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결심을 계속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힘들게 사냐, 개인이 이럴 수 있잖아요. 이분이 유엔 사무총장이라든가 아니면 스웨덴의 기후운동가 그레타 썬버그라든가 우간다의 기후운동가 그리고 BBC 방송 제가 좋아하는 데이비드 어텐보로 저널리스트 이런 사람 다 제치고 올해의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지금까지 13번 체포되고 5번 유죄, 투옥되고 총 31년 감옥형을 받고 154대의 태형이 집행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10년형짜리를 복역 중인데 그 노르웨이의 노벨위원회의 그 베리트 라이스 안데르센 그 위원장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감옥에 있다. 이 노벨상 수상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감을 주는 몇 명의 여성 하면 꼭 포함이 되죠. 이분이요. 그냥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났답니다. 아버지는 요리사였고 농부였으며
어머니 가족이 정치적이었대요. 그래서 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주제가 무너지고 그 삼촌과 2명의 사촌이 체포가 된 겁니다. 어머니의 가족이죠. 그래서 엄마가 교도소를 방문하기 위해서 매주일 빨간색 플라스틱 쇼핑 바구니에 과일을 채웠고 어머니는 텔레비전이 있는 그 이제 방바닥에 앉아서 그 오빠의 이름 나오나 또 그 사촌의 이름 나오나 왜냐하면 매일 처형되는 죄수들이 발표가 되니까 어느 날 오후에 뉴스 진행자가 조카의 이름을 발표했을 때 엄마가 그렇게 날카롭게 통곡하고 슬픔에 잠겨서 엄마가 완전히 카펫 위에서 몸이 구겨져 버렸대요. 그때 이 노벨상을 받은 소녀는 9살이었습니다. 그게 계속 이제 지속적인 흔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 뭐 사형을 반대를 하는 이런 운동들도 했고요. 핵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여성 학생 그룹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이란에 그게 있겠어요? 없죠. 해서 처음에는 여자들 하이킹 그룹 해서 나중에 공부하는 한국에 예전에 대학교에 많았잖아요. 그 그룹에서 유명한 인물인 남편이 시민사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지하에서 몰래 가르치는 수업에 참가했다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죠. 어머니가 이 남자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부모가 너의 인생에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결혼 1주년을 감옥에서 보냈죠. 테란에 살았었는데 남편이나 부인이나 똑같이 이렇게 그 일을 하는 그 상황에서 아이도 낳고 사는데 아들은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하는데 쌍둥이인데 딸은 아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의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라도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있을 때는 그런 때는 부모가 자녀를 안 가져야지 되는 거 아니었는가? 딸은 이런 의문을 제기를 했다. 이런 것도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인터뷰에서 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란 내부에도 이렇게 변화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가장 놀라운 특징은요.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한답니다.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것. 그래서 감옥에 내가 오래 있어야지 된다면 감옥 안에서의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감옥 안에서도 다 모두 다 사랑하리 이런 것을 해야지 내가 이기고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옥의 벽이 아무리 높고 이거 6월 달에 그 뉴욕타임스 기자와 인터뷰한 것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감옥의 벽이 아무리 높고 그 벽이 너무 가까워서 나의 시야를 외부와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밖에 있는 지평선과 미래를 바라봐야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50살의 이란의 감옥에 있는 나르게이 모함나디가 51살이네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 여성으로서는 19번째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요 며칠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아주 나쁜 뉴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그 미사일 공격으로 동북부 마을 크로자라는 마을에서 51명이 숨졌는데 아이들이 많았다고 하고 카페와 그로서리 스토어였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연히 이건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이다. 어디인지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는 부인합니다. 미국 비난하고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러시아가 기꺼이 침묵하려는 그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더군요. 네, 주식시장은 보니까요, 그 채권 시장이 조금, 이거 너무 심한데 하고 좀 진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4.88에서 4.77로 내려가면서 주식시장이 조금 안정됐다 하는 거고요. 코비드-19을 조금 말씀드려야지 되는데, 코비드-19 이게 정당 소속 차이가 이 정도로 추가 접종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네요. 입소스라는 평이한 조사인데 71%의 공화당은 안 맞는다. 민주당은 70%가 맞는다. 무당파는 51%가 이미 맞았거나 맞을 계획이다. 그리고 나이와 교육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접종받고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접종받는다 하는 게 코비드-19에 관한 여러 가지입니다. 주말이에요. 여러분들 해피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